안녕하세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에 대해서 발표할 230이 권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작가 최재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둘째로 서론, 즉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본문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의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쭉 이어서 자료의 범위를 보자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해서 자료를 살피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통계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활동에 대해서 답을 알려드리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재호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호는요,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적 현실에 가장 맞는 통계학을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통계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책으로는 통계의 미학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통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BI 전문 회사인 디포커스에서 IT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핵심 정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며 제자는 평균이고요. 성격은 논증적 그리고 설명적입니다. 그리고 주제는요. 평균 이외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자.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들을 대표한 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평균입니다.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은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평균만으로 섣부르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개소대는 모든 대상에게 평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소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게 만든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는 통행인들을 침대에 누인 후 키가 작으면 발을 잡아 굽고 키가 크면 발을 잘랐다고 한다. 자, 여기에서 우선 빨간색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이 빨간색 부분은 통계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균을 의미합니다. 일지정지하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황색 부분은 평균의 유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을 평가할 때 혹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이럴 때 평균이 유용하다는 거니까 평균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 다음 초록색 부분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을 때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와 양상의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이번엔 용어인데요. 개수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수대는 부엌에서 물을 받거나 흘려보내면 그릇이나 음식물을 닦고 씻을 수 있도록 한 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로를 친 부분이 있죠.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가로를 친 부분.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부분은 평균값 활용에 대해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를 친 부분,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에서 여덟 번째 줄. 거기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한 사례를 의미합니다. 이 문단에서는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하여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대칭 분포에서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하여 평균을 사용하였을 때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 그에 반해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오른쪽 꼬리 쪽에 위치한 값들의 크기와 빈도에 따라 최빈수, 중앙값, 평균이 차이가 나게 된다. 평균값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른쪽 꼬리 분포는 소득, 재산 등을 나타내는 자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자료에서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대칭 분포에서는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일치하죠. 근데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최빈수가 가장 크고, 그러니까 최빈수가 가장 작네요. 죄송합니다. 최빈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값, 이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어떤 자료의 대표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평균값이. 빨간색 부분은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균값 사용의 부정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하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황색은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의 차이가 적은 대칭 분포를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같은 거 아니에요. 대칭 분포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라서 평균값이랑 최빈수랑 중앙값이 같습니다. 다음 최빈수. 이번엔 용어 정리입니다. 최빈수는 통계 자료의 대표값의 하나로 자료의 변량 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를 보실 때 그래프의 Y축 부분이 가장 큰 곳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중앙값은요. 통계 자료에서 변량의 크기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그들이 한가운데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중앙값은 모두 그래프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색 부분, 오른쪽 꼬리 분포는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표값으로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값이 모두 다르며 심지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드주의식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는 평균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일반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3.6명이라고 한다. 이 평균값에 맞추어 건축업자들은 3인 또는 4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짓는다. 하지만 평균 가족수에서 벗어나는 가족도 상당수에 달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3인이나 4인 가족이 전체의 45%에 불과하며 1인이나 2인 가족이 35%, 그리고 5인 이상인 가족이 20%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평균을 참고할 때 전체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빨간색 부분, 즉 포드주의는요. 일관된 작업으로 노동 과정을 개편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황색 부분은요.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 개별화, 개성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단에서는요. 평균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드주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1913년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서 일관된 작업으로
노동과정을 개편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 즉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포드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3번 자료의 범위를 보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되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30도 이상의 고온이 여러 날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월별 평균 기온이 연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반팔옷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하와이 지역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만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1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밑에 표를 보시듯이 우리나라는 연결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즉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이를 연평균 기온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평균 기온을 알고 월별 기온 차이를 파악해야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8월이 25.7로 가장 더운데 가장 추운 1월이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2.4도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만 들었다고 여름에 아주 껴입고 간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은요. 계절별 평균 기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황색 부분은요. 월별 평균 기온이 거의 같기 때문에 반팔옷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록색 부분은요. 평균만으로 자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평균만으로 자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온도 그렇고요. 여러 자료도 그렇고요. 조금 있다가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단은요. 자료의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월별 평균 기온만으로는 충분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아집니다. 그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도 해당 지역, 해당 기간이 평균 기온만이 아니라 하루의 최고와 최저 기온을 알아야 합니다. 즉,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별 평균 기온이 아까 이런 식으로 24.9도, 마이너스 2.4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했잖아요. 그런데 이 월별 평균만으로 어떤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파고들어서 1일 평균 기온, 즉 하루마다 가장 최고 온도나 최저 온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최고 기온이 굉장히 높은 날도 있고 그러면서 최저 기온이 굉장히 낮은 날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대표한다, 평균값이 어떤 자료를 대표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밀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요,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해서 자료를 살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범위를 정했으면 자료에서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료를 크기에 따라서 적당한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는 최대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고 그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야구 선수들이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을 받는 선수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은요.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를 살펴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 주황색 부분은요, 자료값의 차이가 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에서부터 3천만 원 미만까지 어떤 자료의 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막 3억 원 받는 사람이고 3천만 원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어느 걸 더 받고 싶나요?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저한테 3억 원 양보해주겠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와 같은 경우 평균만으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이해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는 평균값과 최빈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3천만원 미만,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등으로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의 비율을 고려해서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값 이외의 가장 높은 빈도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최빈수나 전체 선수들의 연봉을 순서대로 배치하였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선수의 연봉인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가로친 부분은요, 평균만으로 통계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값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말했듯이 평균은 대표값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그래프에서는요. 그러니까 오른쪽 대칭 분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래프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문단에서는요, 범주를 구분해서 자료를 살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 이외의 자료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구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가 있습니다. 이 가구 분포는요,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그리고 최빈 소득이 각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 소득은요, 약 2016년을 기준으로 5,478만원이지만 중위 소득은 4,300만원, 그리고 최빈 소득은요, 거의 2천만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전체 소득의 평균을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균 소득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을 높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다음,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기사를 낼 때 만약에 기사에서 평균 소득이 올랐다고 언급할 시에 비판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본다면 그래프를 볼 때 2017년의 소득이 평균보다 많은 사람이 많아졌고요. 소득이 평균보다 적은 사람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그래프에서는 평균 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전체의 소득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즉 파란색의 그래프가 평균보다 큰 데에서는 빨간색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2017년의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보다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자면 빈부격차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평균 소득이 5,705만원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이해하자.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 데 힘이 된다. 따라서 복잡한 자료를 잘 요약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하나의 방법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즉, 그래프를 그려 자료 전체의 분포를 보는 방법인데 특히 처음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모양을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 빨간색 부분은요, 그래프를 활용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부분은요, 용어 정리인데요. 비교할 양이나 수치의 분포를 막대 모양의 도형으로 나타낸 그래프, 막대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밑에 그림 자료로 여러 개를 가져왔죠. 이게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비록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내용이 없지만 히스토그램이 대체로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각 범주에 속한 자료의 수인, 빈도를 높이로 나타낸다. 이를 통해 전체 자료의 좌우 치움침 등의 모양과 중앙값 등의 위치, 표준 편차, 범위 등의 산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한 직업 야구 구단의 연봉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뒤와 같이 한눈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땡땡 직업 야구 구단의 2007년 연봉 자료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 선수들이 각각의 연봉을 표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되게 평균값으로는 이 전체의 대표값을 나타낼 수가 없죠. 이때까지 계속 말씀해 드렸듯이 평균값이 대표값이 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요. 히스토그램이 자료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서 구분하고 각 범주에 속한 자료의 수인, 빈도를 높이로 나타낸다 라고 하면서 히스토그램이 자료를 나타낸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황색은요. 히스토그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산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이 주황색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용어 산포가 무엇일까요? 산포는요. 자료의 값이 흩어져서 분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산포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분산이라는 걸 배웠죠. 그처럼 자료의 값이 흩어진 정보, 그거를 산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히스토그램이 나타내는 정보의 유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입니다. 통계 자체가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숫자 계산에 대한 부지 또는 오용이 거짓말 통계를 만들어낸다. 올바른 판단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사실은 숫자로 표현될 때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나누어서 평균을 내는 것이 숫자 장난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 빨간색 부분은요. 올바른 통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오용은 잘못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보시면 약물의 오용과 남용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거고,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남용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라색 부분은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다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요. 평균 이외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해서 자료를 바르게 이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서 역량 기르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대칭 분포랑 오른쪽 꼬리 분포. 가와 같은 경우에는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평균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라는 걸 소 1번에서 말하고 있고요. 소 2번에서는요. 어떤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네 번째 거예요.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뒀죠. 평균값 이외의 최빈수,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걸 해야 어떤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혹은 각기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글의 논지와 관련되어 다음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1920년대 중국의 내전 중에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가던 한 장수가 큰 강을 만나게 되었다. 장수는 참모에게 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냐고 물었다. 참모는 평균 수심이 1.4m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장수는 평균 수심이 1.4m이고 병사들이 평균 키가 1.65m이므로 걸어서 행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진격을 명했다. 그런데 이 강은 강 가운데를 비롯해 여러 수심이 병사들이 평균 키보다 깊었다. 이로 인해 물에 빠져서 죽는 병사들이 생겨났으며 특히 평균 키보다 작은 병사들이 희생이 컸다. 이거는 약간 키가 작은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농담이고요. 사실 저 키 큽니다. 어쨌든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요. 평균의 개념이 자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 가운데를 비롯해서 여러 곳이 수심이 깊었다라는 얘기죠. 1.65보다 더 깊었다고요. 이 강이 평균 수심이 1.4m라 하더라도 더 깊은 부분이 있고 더 얕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간과한 거죠. 이 이야기의 주제는 평균만을 고려해서 대상의 특성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면 안 되고 대상의 다양한 특성과 요소를 살펴서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다음, 일시정지하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사회 현상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파악해보자 라고 나와있네요. 이 글에서 필자가 문제 삼은 사회 현상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이 글에서 필자가 문제 삼은 사회 현상은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의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필자가 문제로 삼은 사회 현상입니다. 다음, 이 글의 제목인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에 드러나는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점점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아까 월 평균 기온 기억나시나요? 월 평균 기온 뿐만 아니라 일 평균 기온에 이어서 하루 최고 온도나 하루 최저 온도까지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분석해서 어떤 자료를 해석해야 된다. 이 태도가 굉장히 통계에선 중요합니다. 다음, 이 글의 내용 중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분에 담겨있는 필자의 생각을 파악해보자. 와지영문단이네요.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 대표값으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이건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시정지하고 적으세요. 다음 글에 드러나는 사회현상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근로자 평균소득 329만원, 중위소득 241만원과 큰 차이. 임금 근로자의 2015년도 평균소득은 329만원으로 중위소득 241만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임금 근로자의 약 1,500만개 일자리 평균 소득은 329만원으로 중위소득 241만원보다 88만원 더 높았다. 평균소득은 근로자의 총소득을 근로자의 수로 나눈 것인 반면 중위소득은 총가구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이 50% 이상부터 150% 미만인
120만 5천원에서 361만 5천원까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56.4%를 차지했으며 120만 5천원 이하는 13.4%다 라고 나와있네요. 평균소득으로 근로자 전체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면 안 되는 이유는 평균소득은 연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소득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소득 수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소득 수준을 대표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대표값이 아닌 거예요, 평균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의 원인, 그리고 현상이 초래할 결과 등 사회문화적 맥락을 조사해 발표해보자. 이렇게 발표하면 됩니다. 사실은 현상이 초래할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소득 양극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평균소득은 소득 양극화 문제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평균소득이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났네요.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